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뒤로는 웅장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흐르는 명당이었으나 밤이 되면 산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려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기와지붕이 층층이 겹쳐진 아주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양반 가문의 집이라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집안의 곳간에는 쌀과 곡식이 가득하고 담장 너머로는 사시사철 과일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나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부잣집이었지만 그 집에는 남들에게 말 못할 쓸쓸한 사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박진사라는 분이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은 아니었으나 젊은 시절 큰 열병을 앓고 난 뒤 세상의 빛을 잃어버린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눈으로는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박진사는 마음의 눈이 밝고 귀가 예민하여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총명하고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장료를 감해주기도 하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먹이는 등 덕을 많이 쌓아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물이 많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 한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구멍과도 같았습니다. 박진사에게는 본래 마음씨 곱고 알뜰한 본처가 있었으나 그녀는 박진사의 눈이 멀고 난 후 집안을 건사하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다가 그만 몸이 쇠약해져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박진사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넓은 기와집 안채는 주인을 잃은 채 찬바람만 채안이 불어닥쳐 적막강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돌보던 하인들이 있었으나 안주인이 없는 집안 살림은 예전 같지 않았고 박진사의 옷매무새나 식사도 점차 소홀해져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홀로 남은 박진사를 안타까워하며 혀를 찾고 누군가 살림을 맡아줄 사람이 들어와야 박진사가 편안해질 것이라며 입을 모아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찬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마을의 묘한 소문과 함께 한 여인이 찾아왔으니 그녀는 이웃 마을에서 왔다는 새실댁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새실댁은 나이가 꽉 찼으나 아직 혼인을 하지 못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곱고 상냥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중매쟁이의 소개로 박진사 댁에 들어오게 된 새실댁은 박진사를 처음 만난 날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사모해왔던 것처럼 다정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박진사의 굳어버린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박진사에게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고 춥고 외롭던 그의 인생에 한 줄기 따스한 햇살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박진사는 새실댁을 새 안주인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진사 댁에도 다시 온기가 돌고 웃음꽃이 피어날 것이라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마을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들은 떡과 술을 나누어 먹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지만 오래된 하인들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새실댁이 웃을 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지만 눈은 웃지 않는 것 같다거나 곳간 열쇠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번들거린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행복에 겨운 박진사의 귀에는 그런 말들이 들어올리 만무했습니다. 박진사는 이제야말로 조상님들이 자신을 굽어 살피시어 귀한 인연을 보내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새실댁이 안방을 차지하고 난 뒤 집안의 풍경은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집안의 모든 열쇠 꾸러미를 박진사에게서 건네받아 자신의 허리춤에 찼는데 그 소리가 찰그랑거릴 때마다 하인들은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새실댁은 박진사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순종적인 아내였으나 박진사가 없는 곳에서는 하인들을 매섭게 몰아세우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표독스러운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녀는 박진사가 듣지 못하도록 발소리를 죽여 움직였으며 안채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재물들을 확인하며 입맛을 다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박진사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실댁이 가져다주는 새순물에 얼굴을 씻고 그녀가 지어 올리는 밥상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실댁은 밥상머리에서 늘 박진사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집안 살림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자신이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있는지 혹은 하인들이 얼마나 게을러서 자신이 고생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그런 아내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 믿으며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논밭의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하나둘씩 아내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오래 일해온 곰배 할멈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었습니다. 곰배 할멈은 박진사의 어머니 때부터 이 집 부엌을 지켜온 충직한 하인으로 비록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굽고 힘은 없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새실댁이 들어온 후로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의 가짓수는 화려해졌으나 정작 박진사의 몸보신이 되는 재료보다는 겉보기에만 좋은 것들이 많아진 것을 걱정했습니다. 또한 쌀을 씻을 때나 장을 볼 때 새실댁이 남몰래 뒤로 빼돌리는 돈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는 집안에 분란만 일으킬까봐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박진사 댁의 기와지붕 위에는 흰 눈이 소복하게 쌓였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는 박진사는 더욱더 새실댁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마루를 거닐거나 아내가 읽어주는 책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진사는 아내의 손이 참으로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느꼈지만 사실 그 손은 집안의 재물을 움켜쥐느라 거칠어질 틈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새실댁은 박진사가 자신의 손길 하나에 웃고 우는 것을 보며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넓은 집과 막대한 재산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하니 눈먼 남편이 가엾기보다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박진사는 유난히 입맛이 없어 밥상을 물리고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사는 문득 옛 아내가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리워졌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은 기름지고 맛깔스러웠으나 어딘지 모르게 헛배가 부르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고생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일이라 여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새실댁의 사각거리는 치맛자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날이 차가운데 어찌하여 밖에서 떨고 계십니까? 어서 방으로 드시지요. 제가 따뜻한 꿀물이라도 한 잔 타올리겠습니다. 새실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박진사는 아내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부인 항상 나 때문에 고생이 많소. 내 눈이 멀어 부인에게 좋은 구경 한번 시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집안에만 가두어두니 미안할 따름이요. 박진사의 진심 어린 말에 새실댁은 짐짓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서방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다만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박진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다만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요. 어서 말해보시오. 박진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새실댁은 한숨을 푹 쉬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흉년이 들어 마을 인심이 흉흉하다고 합니다. 우리 집 곳간을 노리는 도둑들이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하인들조차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시니 제가 밤잠을 설치며 곳간을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여자의 몸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사실 이는 모두 새실댁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사를 불안하게 만들어 집안의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라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내 미처 몰랐소. 부인이 그리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소. 새실댁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집안의 모든 재산 문서를 제게 맡겨주시면 제가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인들도 기강을 잡아야 하니 당분간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셔요. 그래야 우리 집안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박진사는 잠시 망설였으나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와 간절한 손길에 마음이 약해져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새실댁은 박진사가 건네준 깊은 장롱 속의 비밀 금고, 열쇠를 손에 쥐고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박진사가 아니라 자신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촛불 아래서 반짝이는 열쇠를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부귀 영화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먼 남편이 살아있는 한 자신은 언제나 박진사의 아내일 뿐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검은 독버섯 같은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곰배 할멈이 늦은 밤까지 아궁이 불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방 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마당을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거나 우물물이 핏빛처럼 붉게 보이는 흉몽을 자주 꾸었기 때문입니다. 곰배 할멈은 이것이 집안에 닥칠 큰 화를 예고하는 조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사나으리 사람의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보셔야 할 텐데 눈이 어두우니 마음마저 흐려지신 게 아닌가 걱정이로고. 그녀의 주름진 손은 불안하게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고 봄이 찾아왔지만 박진사 댁의 분위기는 여전히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새실댁은 이제 대놓고 하인들을 쫓아내거나 자신의 친척들을 불러들여 집안의 요직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는 집안 식구가 바뀌고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에 의아해했지만 새실댁은 다 서방님을 위해 일 잘하는 사람들로 바꾼 것이라고 둘러대며 박진사의 눈과 귀를 더욱 철저히 가렸습니다. 박진사는 이제 자신이 살던 집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자신이 발 디딜 곳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다녀온 하인이 곰배 할멈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할멈, 글쎄 세마님께서 약재상에 들러 이상한 약초를 구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쥐를 잡는 약이라던데 우리 집에 쥐가 그리 많던가요? 곰배 할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에 쥐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약재상까지 가서 독초를 구해올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곰배 할멈은 버뜩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사람을 잡으려는 것은 아니겠지.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박진사의 안위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는 요즘 들어 몸이 자꾸 나른하고 기운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밤에 잠을 자도 식은땀이 흐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저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진 탓이라 생각했으나 사실 그것은 집안에 가득 찬 탁한 기운과 새실댁이 주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봄햇살 아래 마루에 앉아 졸면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전처가 꿈속에 나타나 무언가 간절하게 말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그들의 목소리는 기억나지 않고 오직 새실댁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새실댁은 박진사가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병으로 죽기를 기다리기에는 그녀의 인내심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의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젊음이 시들어가는 것을 한탄했고 이 늙고 병든 장님 남편에게 묶여있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도끼를 품어가고 있었고 그 도끼는 마침내 실행으로 옮겨질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박진산의 집 지붕 위에 까마귀 떼가 모여들어 울어댄다거나 밤마다 도깨비불이 담장 너머로 보인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가 불쌍하다고 수군거렸지만 옹고집인 새실댁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고 그의 곁에는 오직 충직하지만 힘없는 늙은 곰배, 할멈만이 그림자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실댁은 아주 특별한 날이라며 박진사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서방님, 내일은 제 생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니 제가 직접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려 올리겠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산 너머 장터로 보내고 오붓하게 둘이서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박진사는 아내의 말에 기뻐하며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부인의 정성이 담긴 밥이라면 내 없던 입맛도 돌아올 것 같소. 박진사의 해맑은 웃음 뒤로 새실댁의 입가에는 싸늘한 비소 조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곤배 할멈은 하인들을 모두 내보낸다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넓은 기와집에 눈먼 주인과 속을 알 수 없는 안주인, 단둘만 남게 된다는 것은 마치 양을 늑대 굴에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곤배 할멈은 핑계를 대고 집에 남아보려 했으나 새실댁은 매서운 눈초리로 곤배 할멈을 쏘아보며 할멈도 가서 푹 쉬다 오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곤배 할멈은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며 부디 아무 일도 없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제 박진산의 집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알지 못한 채 박진산은 방 안에서 홀로 아내를 위한 선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새실댁이 숨겨두었던 검은 봉지를 꺼내 들고 밥물을 안치고 있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나가야 할 부엌에는 어쩐지 매캐하고 비릿한 냄새가 섞여나는 듯했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긴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의 담장 너머로 봄이 무르익어 갔지만 정작 집안에는 한겨울보다 더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새실댁이 안주인 자리를 꿰차고 앉은 뒤로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그녀의 소나귀에서 좌지우지되었고 오랜 세월 집을 지켜온 하인들은 하나둘씩 이유 없이 쫓겨나거나 제발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당을 쓸던 머슴은 밥을 너무 많이 축낸다는 이유로 빨래하던 어미네는 옷감을 상하게 했다는 억지 누명을 쓰고 눈물을 훔치며 짐을 싸야 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새실댁이 어디선가 데려온 눈매가 사납고 말수가 적은 낯선 사람들로 채워졌는데 그들은 박진사에게는 깍듯이 대했지만 뒤돌아서면 비웃음을 흘리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새실댁은 박진사 앞에서는 여전히 세상에 둘도 없는 현모양처 행세를 했지만 그녀의 본색은 곳간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밤이 깊어지면 남몰래 곳간 문을 열고 귀한 쌀과 비단을 꺼내어 뒷문으로 찾아온 장사치들에게 헐값에 넘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모두 그녀의 치마 속 깊은 주머니로 들어갔고 집안 살림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으나 속은 점점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먹는 밥상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져 멀건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지만 박진사의 밥상만큼은 기름진 고기와 생선이 끊이지 않았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주인은 집안이 기울어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박진사택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어대곤 했습니다. 글쎄 어제도 박진사네 뒷문으로 쌀가마니가 나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새 안주인이 들어오고 나서 그 집 곳간 바닥이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어. 한 안악이 방망이질을 멈추고 속삭이면 옆에 있던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뿐인 줄 아나 박진사 얼굴을 보게. 예전에는 훤하니 보기 좋더니만 요새는 바싹 마른 장작개비 같아. 밥은 잘 얻어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여우 같은 마누라한테 홀려서 제 살 깎아먹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 가망. 사람들의 걱정 섞인 비웃음은 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마침내 곤배 할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곤배 할멈은 시장에 나갔다가 생선 장수에게서 할멈, 자네 주인어른 좀 잘 챙겨드려. 새마님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소문이 파다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워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마님이 피땀 흘려 일군 집안이 그리고 천사같이 착한 주인어른이 저 독한 여인의 손에 망가지는 꼴을 지켜만 봐야 한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괴로웠습니다. 곤배 할멈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을 한 사발 들이켰지만 타오르는 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진사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선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처연해 보였습니다. 곤배 할멈은 조용히 다가가 박진사의 발치에 앉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다리가 많이 야위셨습니다. 요즘 식사는 입에 맞으시는지요? 곤배 할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박진사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할멈, 내 걱정은 마시게. 부인이 몇 끼마다 산의 진미를 차려주니 배가 불러 죽겠네. 다만 나이가 들어 살이 좀 내리는 것뿐이야. 박진사의 말에 곤배 할멈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박진사의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은 겉보기에만 번지르르 할 뿐 정성이 깃들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새실댁은 맵고 짠 자극적인 양념으로 음식의 질을 감추었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기름진 음식들을 주로 내놓아 박진사의 위장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박진사가 잠들 때마다 머리맡에 앉아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속삭이며 그의 의지를 꺾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곤배 할멈은 박진사의 앙상한 종아리를 주무르며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곤배 할멈은 우연히 부엌 구석에서 이상한 약봉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궁이 뒤쪽 숯검댕이 묻은 틈새에 깊숙이 찔러 넣어둔 것을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종이를 펴보니 그 안에는 거무튀튀하고 냄새가 고약한 가루가 들어있었는데 곤배 할멈은 단번에 그것이 몸에 좋지 않은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예전에 시골 장터 약재상에서 본 적이 있는 짐승을 잡을 때나 쓴다는 독초가루와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곤배 할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사람 잡는 약을. 그녀는 황급히 약봉지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날 밤 곤배 할멈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박진사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모습이 아른거려 벌떡 일어나 앉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주제 넘은 짓이라 야단을 맞을지라도 주인 어른께 이 사실을 알리고 경계심을 심어드려야만 했습니다. 곤배 할멈은 호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부엉이 우는 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들려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랑채 방문 앞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박진사의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곤배입니다. 밤이 늦었사오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곤배 할멈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진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어서 들어오게. 방 안으로 들어선 곤배 할멈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만 부디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요즘 집안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진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곤배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상치 않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 집이 이토록 평온한데 자네가 헛것을 본 게 아닌가? 곤배 할멈은 고개를 저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안방마님께서 곳간을 제 마음대로 열고 닫으시며 밖으로 물건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합니다. 또한 제가 부엌에서 험한 약재를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으리의 안위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곤배 할멈의 말에 박진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촛불 심지가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한참 뒤 박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멈 자네가 우리 집에서 오래 일한 공은 알겠으나 어찌 감히 안주인을 모함하는가. 내 아내는 나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사람일세. 마을 사람들의 헛소문을 믿고 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려거든. 당장 물러가게. 박진사는 곤배 할멈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인 아내를 의심하는 순간 자신이 서 있는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곤배 할멈은 억울하고 답답하여 가슴을 쳤지만 완강한 박진사의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으리 부디 먹는 것을 조심하시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했습니다. 제발 이 늙은이의 마지막 충언을 잊지 마십시오. 곤배 할멈은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박진사는 곤배 할멈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할멈의 말이 가시가 되어 가슴 한 구석을 콕콕 찌르는 듯 했지만 그는 애써 그 느낌을 지워버리려 노력했습니다. 한편 안방 문틈으로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새실댁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들어. 새실댁은 입술을 깨물며 곤배 할멈을 향한 사리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진사뿐만 아니라 곤배 할멈까지 처리해야 할 걸림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좀 더 치밀하고 잔인하게 수정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새실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상냥한 얼굴로 박진사를 대했지만 곰배 할멈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곰배 할멈에게 말도 안 되는 힘든 일들을 시키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장독을 옮기라거나 하루 종일 찬물에 빨래를 하라고 시키는 등 늙은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역을 안겨주었습니다. 곰배 할멈은 묵묵히 그 일을 해내면서도 오직 박진사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아침 밥상을 받으며 곰배 할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밥알을 씹을 때마다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끌까끌하고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새실댁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혹시 요즘 집안에 무슨 별일은 없소? 하인들 중에 누가 불만을 품고 있다거나. 새실댁은 화들짝 놀라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들 서방님 은덕에 감사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혹시 누가 서방님께 이상한 소리를 하던가요? 그녀는 박진사의 손을 잡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사는 아내의 따뜻한 손길에 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할멈이 노망이 났거나 뭔가 오해를 한 게지. 이토록 착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 피어난 의심의 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밥상의 냄새를 킁킁 맡아보거나 물을 마시기 전에 잠시 망설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새실댁은 그런 남편의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거사가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조바심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큰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새실댁은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며 준비를 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장에 가서 아주 귀한 보약을 지어오려고 해요. 요즘 기력이 너무 없어 보이셔서 제가 특별히 주문해둔 것이 있거든요. 박진사는 고마워하며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실댁이 집을 나선 진짜 이유는 보약이 아니라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길 도구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장터의 으슥한 뒷골목을 찾아가 낯선 사내에게 은밀하게 돈주머니를 건네고 작은 병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에 남은 곰배 할멈은 새실댁이 나간 틈을 타서 박진사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사의 베개 밑에서 낡은 염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전 마님이 박진사의 건강을 빌며 늘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었습니다. 곰배 할멈은 그 염주를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부디 주인 어른을 지켜주세요. 저 악독한 여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새실댁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지만 그 밝음 뒤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와 곰배 할멈에게 명령했습니다. 할멈, 오늘은 내가 직접 서방님 저녁상을 차릴 테니 할멈은 일찍 들어가 쉬게. 그리고 내일은 하인들을 다 데리고 산 너머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오게. 내가 서방님 건강을 위해 특별히 부탁해둔 것이 있으니 이것은 곰배 할멈을 집에서 멀리 떼어놓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곰배 할멈은 거절하려 했으나 새실댁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렸습니다. 박진사는 자리에 누워 뒤척이다가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쇠를 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빻는 둔탁한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아 곰배 할멈을 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위험이 점점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새실댁은 부엌 한 구석에서 촛불을 켜놓고 장터에서 가져온 작은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병뚜껑을 열자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그 액체를 하얀 쌀밥 위에 몇 방울 떨어뜨리고는 숟가락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밥알에 스며든 독은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치명적인 독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내일이면 이 집도 재산도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곰배 할멈과 다른 하인들은 새실댁의 성화에 못 이겨 산 너머 절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곰배 할멈은 대문을 나서기 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박진사가 있는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박진사의 안녕을 빌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박진사와 새실댁,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집안은 고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새실댁은 안방에서 곱게 화장을 고치고 가장 화려한 비단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그토록 기다려온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솥뚜껑을 여는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끓어오르는 밥물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북소리처럼 둥둥거렸습니다. 박진사는 텅 빈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곤배 할멈도 없고 마당을 쓸던 머슴의 비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와 새실댁의 발자국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왠지 모를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가는구나. 내가 눈이 멀어 짐이 되니 다들 나를 피하는 게야.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닥쳐올 운명의 시간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져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대낮인데도 초저녁처럼 어둑어둑해진 집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기와집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고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에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만이 그 정막을 깰 뿐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사랑채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그의 귀에는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집안의 모든 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마당을 스치는 바람소리,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그리고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는 다르게 날카롭고 신경을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맞잡으며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부엌에서는 새실댁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저녁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그 붉은 불빛이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동자에 비쳐 마치 도깨비불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솥 안에서는 하얀 쌀밥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만 그 냄새는 어쩐지 예전의 따뜻하고 정겨운 밥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새실댁은 품속에서 곱게 싼 종이 꾸러미를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는 곁눈질로 주위를 살피며 긴장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발저린 도둑처럼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며칠 전 장터 뒷골목에서 은밀하게 구한 냄새도 없고 맛도 없지만 한번 먹으면 시름시름 앓다가 피를 토하고 죽게 만든다는 무서운 독초가루였습니다. 새실댁은 뜸이 잘 든 밥을 주걱으로 퍼내어 엘그릇에 담으면서 그 위에 독가루를 솔솔 뿌렸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내려앉은 거무튀튀한 가루는 금세 밥알 사이로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시 밥을 뒤적여 섞으니 겉보기에는 윤기가 흐르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이천 쌀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 밥 한 그릇이면 지긋지긋한 눈먼 수발도 끝이고 이 집안의 모든 금은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비틀린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시각 박진사는 방 안에서 기이한 냄새를 맡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후각이 발달한 그는 밥 짓는 냄새 속에 섞여 있는 미세한 비린내와 매캐한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곤배 할멈이 경고했던 그 냄새와 비슷하기도 했고 예전 산속에서 뱀에 물려 죽은 짐승에게서 나던 냄새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머릿속에 곤배 할멈의 애타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나으리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했습니다.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박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거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벽에 걸린 족자를 더듬어보고 문살을 만지작거렸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면 그 집안의 공기가 탁해지고 짐승들이 먼저 알고 피한다. 그러고 보니 오늘따라 마당에서 항상 지저귀던 참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집을 지키던 늙은 개도 짖지 않고 어디론가 숨어버린 듯 조용했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는 이 무거운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숨막힘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던 새실댁은 문득 부뚜막 위로 기어가는 쥐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겠지만 오늘은 그 쥐조차 자신의 범죄를 지켜보는 목격자처럼 느껴져 섬뜩했습니다. 쥐는 떨어진 밥알 하나를 주워 먹더니 몇 걸음 가지 못하고 찍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바닥에 뒹굴며 죽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새실댁은 쏘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약효 하나는 기가 막히구나. 저 미물도 한 입에 가는데 늙고 병든 영감이야. 오죽하겠어. 그녀의 잔인함은 공포를 넘어선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새실댁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독이 든 쌀밥과 함께 고기 반찬, 생선구이 등 평소 박진사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루를 밟는 그녀의 발소리는 여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지만 그 소리를 듣는 박진사의 귀에는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무겁고 공포스럽게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우르릉 쾅하고 천둥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굵은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이 집안에서 벌어질 끔찍한 일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듯했습니다. 서방님, 저녁상 드세요. 제가 정성을 다해 지은 밥이니 식기 전에 어서 드셔야지요. 방문이 열리고 새실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상냥하고 부드러웠지만 박진사는 그 속에 숨겨진 떨림과 조급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꾀꼬리 노래처럼 들리던 그녀의 목소리가 오늘은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처럼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박진사는 짐짓 태어난 척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온몸은 바짝 긴장하여 굳어 있었습니다. 밥상에서 올라오는 김이 그의 얼굴에 닿았지만 그 따뜻함조차 차갑게 식은 시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새실댁은 밥상을 박진사 앞에 내려놓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따라 밥이 아주 잘 되었어요.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게 꿀맛일 거예요. 제가 옆에서 생선 가시를 발라드릴 테니 어서 드세요. 그녀는 박진사의 반응을 살피며 재촉했습니다. 박진사는 숟가락을 쥔 채 잠시 멈칫했습니다. 숟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이 마치 그릇 안에 담긴 죽음의 기운을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 아내가 앉아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형형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 밖에는 비가 많이 오는 모양이구려. 천둥 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니 오늘 밤은 잠들기 글렀소. 박진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새실댁은 박진사가 밥을 먹지 않고 딴소리를 하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빚 따위가 무슨 상관이에요. 밥 시겠어요. 어서 한술 뜨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박진사는 아내의 재촉에 더욱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천천히 드시라며 물을 떠다 주었을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리 먹는 것을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인네 오늘따라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구려. 어릴 적 내가 체했을 때 어머니가 손을 따주시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부인도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부인이 내게 해주었던 맹세 말이오. 박진사는 짐짓 옛 이야기를 꺼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새실댁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이 식으면 독의 냄새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서방님도 참. 밥상머리에서 무슨 옛날 이야기세요. 나중에 다 들어드릴 테니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밥그릇을 박진사 쪽으로 더 밀었습니다. 박진사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뜨는 대신 밥그릇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그릇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이 그릇, 내 조부님께서 쓰시던 것이로군. 이 그릇에 밥을 담아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하셨지. 헌데 오늘따라 이 그릇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지는 것은 내 기분 탓이겠지. 박진사의 의미심장한 말에 새실댁은 뜨끔했습니다. 혹시 그가 눈치를 챈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눈먼 장님이 무엇을 알겠느냐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박진사는 밥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역시나 고소한 밥냄새 속에
숨어있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박진사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올라왔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워봤자 눈먼 자신은 독한 아내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기에 지혜롭게 이 위기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부인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늘 같은 날 나 혼자만 이 귀한 쌀밥을 먹는 것이 마음에 걸리요. 부인도 오늘 생일이라 하지 않았소. 우리 부부가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기쁜 날에는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먹는 것이 도리 아니겠소. 박진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새실댁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저는 부엌에서 누룽지를 끓여 먹으면 돼요. 서방님 드시라고 지은 밥인데 제가 어찌 감히. 그녀는 필사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넣은 독이 든 밥을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소. 내 마음이 편치 않아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소. 그러지 말고 숟가락을 하나 더 가져오시오. 같이 먹지 않으면 나도 먹지 않겠소. 박진사의 고집에 새실댁은 진땀을 흘렸습니다. 완강하게 버티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를 지경이었습니다. 억지로 입을 벌려 먹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먹자니 자신이 죽을 판이니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져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방안이 번쩍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번개 불빛에 비친 새실댁의 얼굴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흉측하게 변해 있었지만 박진사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공기의 흐름과 아내의 거친 숨소리를 통해 그녀가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를 읽어낼 뿐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상님들께 빌었습니다. 부디 저를 지켜주시고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새실댁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 밥을 비벼서 나눠 먹는 척하다가 슬쩍 내 밥은 버리거나 뱉어내면 되겠지. 일단 안심시키고 먹게 만드는 게 중요해.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달려가 숟가락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할 수 없지요. 서방님, 뜻이 정 그러하시니 저도 한술 뜨겠습니다. 자, 이제 됐지요. 그녀는 숟가락을 들고 밥그릇에 다가갔지만 손이 떨려 숟가락이 밥그릇에 부딪히며 챙강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박진사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밥그릇을 들어 아내 쪽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자, 부인이 먼저 드시오. 고생한 부인이 첫 숟갈을 뜨는 것을 보아야 내 마음이 놓일 것 같소. 박진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새실댁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 서방님, 가장이 먼저 드셔야지. 여자가 먼저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거부했지만 박진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부인, 내 눈이 멀어 부인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부인이 맛있게 먹는 소리라도 듣고 싶어 그러오. 내 소원을 이리도 들어주지 못하겠소. 박진사의 목소리에는 애절함마저 묻어났지만 그 내용은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새실댁은 궁지에 몰린 쥐꼴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의심을 피하려면 먹는 신념이라도 해야 했고 먹자니 죽을 것 같고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화장이 번지고 화려한 비단 옷은 공포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촛불은 바람에 흔들려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밥그릇을 든 채 꼼짝도 하지 않았고 새실댁은 떨리는 눈동자로 그 밥그릇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독이 든 하얀 쌀밥. 그것은 이제 단순한 밥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벼락이 마당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과항집이 떠나갈 듯한 소리에 새실댁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박진사도 깜짝 놀라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릇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늘이 노하여 벼락을 내린 것이라 생각한 박진사는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늘도 지켜보고 있소. 부인 어서 드시오. 내 말이 들리지 않소.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만큼이나 크고 엄하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새실댁은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었습니다. 벼락 소리에 놀란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에 남편의 호통이 떨어지자 그녀는 마치 귀신에게 홀린 듯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독을 탄 것은 자신인데 왜 자신이 이토록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죄지은 자의 두려움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박진사가 내민 밥그릇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의심을 사서 쫓겨날 것이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은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아내의 거친 호흡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밥을 먹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 밥상을 엎어버리고 곤배 할멈이 돌아올 때까지 버틸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밥을 먹는다면 그것은 그녀의 운명일 터였습니다. 어둠 속의 박진사와 촛불 아래의 새실댁, 두 사람의 운명은 밥그릇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 했습니다. 천둥소리가 산천을 뒤흔들고 번개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를 때마다 방 안은 대나처럼 환해졌다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마다 새실댁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박진사의 얼굴은 바위처럼 굳건하여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진사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아내의 숨소리 하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으며 그녀가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밥그릇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이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마지막 시험임을 직감했습니다. 부인 어찌하여 숟가락을 들지 않는 게요. 내 귀에는 부인의 심장이 방망이질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몸이 불편한 것이요. 박진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슬퍼런 기운이 서려 있어 듣는 새실댁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새실댁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잡았지만 도저히 그 밥을 입으로 가져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독이 든 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뒤죽박죽 엉켜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속옷을 적셨고 입안은 바짝바짝 말라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실댁은 짐짓 기침을 하며 시간을 벌어보려 했습니다. 콜록콜록 서방님, 갑자기 찬바람이 들어 목이 메어서 그럽니다. 물 한 잔만 먼저 마시고 먹겠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밥그릇의 위치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박진사의 앞에 놓인 밥그릇이 독이 든 것이고 자신이 가져온 빈 그릇은 아직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박진사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그가 방심한 틈을 타서 밥그릇을 바꿔치기 하거나 아니면 밥을 먹는 심했만 하고 소매 속에 감추어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교활하게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이미 아내의 얕은 수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오며 청각과 촉각이 남들보다 수십 배는 발달해 있었기에 아내가 물그릇을 내려놓으며 슬그머니 밥상 위로 손을 뻗는 공기의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워 아내의 손동작 하나하나를 쫓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져 지붕을 뚫을 듯이 쏟아져 내렸고 그 소음 덕분에 새실댁은 자신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묻힐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물도 마셨으니 어서 드십시오. 부인이 한술 뜨지 않으면 나도 굶을 작정이요. 박진사가 재차 독촉했습니다. 새실댁은 결심한 듯 숟가락을 밥그릇에 넣으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네, 먹습니다. 서방님 정성이 지극하신데 제가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그녀는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척하다가 재빨리 고개를 돌려 소매 안쪽으로 밥덩이를 털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박진사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새실댁의 손목을 낚아채버렸습니다. 부인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밥을 입으로 가져가지 않고 어찌 소매로 가져가시오? 박진사의 호통에 새실댁은 비명을 지르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괸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아니. 서방님 그게 아니라
손이 미끄러져서 새실댁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줄만 알았던 남편이 귀신같이 자신의 행동을 알아채자 그녀는 이제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나 귀신이 아닐까 하는 공포심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는 잡은 손목을 놓지 않고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눈이 멀었다고 하여 귀까지 먼 줄 아시오. 부인의 옷자락에서 나는 밥풀 냄새가 진동을 하오. 이 귀한 쌀밥을 어찌 버리려 하는 게요 혹시. 이 밥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이라도 들어있는 게요. 박진사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새실댁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억울합니다. 제가 어찌 그런 끔찍한 짓을 하겠습니까? 천벌을 받을 소리 마세요. 그렇다면 증명해보시오. 지금 당장 그 밥을 내 눈앞에서 아니 내 귀에 들리게 씹어 넘기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밥상을 들고 관하로 가서 사또께 고할 것이오. 박진사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관하라는 말에 새실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만약 관하에서 조사를 나온다면 독약 성분이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진퇴양난의 벼랑 끝에 몰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밖에서 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방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새실댁은 엉겁결에 밥상 위를 더듬다가 밥그릇 하나를 엎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악마의 속삭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어두우니까 이 천둥 소리와 어둠을 틈타 밥그릇을 바꿔치기 하자. 저 늙은이가 알아채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그녀는 박진사의 손을 뿌리치고 짐짓 통곡을 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에게 이런 의심을 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녀는 몸부림치는 척하며 밥상 위를 어지럽혔고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자신의 빈 밥그릇과 박진사의 독이 든 밥그릇의 위치를 교묘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은밀했으며 천둥 소리가 그 소음을 완벽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됐다. 이제 내 앞에는 빈 그릇이, 저 영감 앞에는 독이 든 그릇이 놓였어. 그녀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슬며시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좋습니다. 정절을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방님도 드시는 겁니다. 새실댁은 자신의 앞에 놓인 밥그릇, 그녀가 독이 든 그릇이라고 생각하여 박진사 쪽으로 밀어놓았던 것. 하지만 혼란 중에 헷갈렸을 수도 있는 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안전하다고 믿고 바꿔치기 한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보란듯이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안에 넣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먹습니다. 꿀꺽. 그녀는 밥을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벌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보셨지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제 제 결백을 믿으시겠습니까? 박진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자신감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공기의 흐름 속에서 밥그릇이 바뀌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일 수도 있고 인과응보의 순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부인이 그리 당당하게 먹으니 내 의심이 과했나 보. 미안하오 부인. 새실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속았구나. 이제 저 영감이 밥을 먹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녀는 친절한 목소리로 박진사에게 밥을 권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오해가 풀리셨으니 어서 드세요. 밥이 다 식었습니다. 제가 직접 떠드리지요. 그녀는 밥상 위에 놓인 다른 밥그릇, 그녀가 독이 든 것이라 확신하고 박진사 앞에 놓아둔 그릇을 들어 박진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밥을 듬뿍 퍼서 그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박진사는 순순히 입을 벌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면 그것 또한 자신의 운명일 것이고 만약 하늘이 자신을 살리려 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넣어주는 밥을 천천히 받아 먹었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씹히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방 안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새실댁은 숨을 죽이고 남편의 목을 대가 움직이는 것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어서 죽어버려라.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사가 밥을 꿀꺽 삼키는 것과 동시에 세실댁의 안색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울렁거리는 듯 하더니 갑자기 뱃속에서 불덩이가 치솟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짧은 신음과 함께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가 먹었던 밥, 안전하다고 믿고 바꿔치기 했던 그 밥이 사실은 독이 든 밥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릇을 섞으면서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도와 그릇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부인 왜 그러시오? 박진사가 밥을 씹으며 물었습니다. 세실댁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액체가 솟구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쿨럭 그녀는 입을 틀어막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먹은 건 분명 안전한 밥이었는데 왜? 그녀는 고통 속에서 바닥을 뒹굴며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그릇들이 깨지고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박진사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오 대답해 보시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세실댁의 처절한 비명과 피를 토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세실댁은 독이 퍼지는 고통 속에서도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멀쩡하게 서 있는 남편 독이 든 밥을 먹고 죽어야 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악몽이다. 꿈이다. 부정해보려 했지만 뱃속을 갉아먹는 고통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으리 계십니까? 빗속을 뚫고 달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곰배 할멈이었습니다. 곰배 할멈은 절에 갔으나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어 비가 쏟아지는 산길을 되돌아 뛰어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횃불을 든 마을 청년들과 이장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곰배 할멈이 박진사를 걱정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곰배 할멈과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실로 참혹했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세실댁은 입가에 피를 잔뜩 묻힌 채 바닥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박진사는 그 옆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곰배 할멈이 비명을 지르며 박진사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박진사는 곰배 할멈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할멈인가 부인이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 박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장님과 청년들은 쓰러진 세실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장님은 바닥에 흩어진 밥알과 세실댁의 증상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건 독중독일세. 냄새를 보니 아주 독한 비상이나 독초를 쓴 것 같구만.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세실댁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박진사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닿지 못하고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원망과 후회, 그리고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끝내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죽이기 위해 준비했던 독이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굿씀, 제 꾀에 제가 넘어갔구만. 천벌을 받은 게야. 곰배 할멈은 부엌으로 달려가 해독에 좋다는 감초물을 끓여왔지만 이미 독기운이 온몸에 퍼진 세실댁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실댁은 몇 번 더 피를 토하더니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핏물과 오물로 얼룩졌고 탐욕으로 빛나던 눈동자는 빛을 잃고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다 타들어가 마지막 불꽃을 파르르 떨더니 이내 꺼져버렸고 방 안에는 빗소리와 사람들의 무거운 한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박진사는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고 허탈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해하려 했던 악처였으나 한때는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기에 그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짓을 벌였단 말인가? 재물이 무엇이라고 목숨을 걸고 이런 무모한 짓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연민이자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대한 서글픔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신을 수습하고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있었지만 집안을 짓누르던 무겁고 탁한 공기는 조금씩 거치는 듯 했습니다. 악독한 기운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냄새와 흙냄새가 밀려 들어왔고 곤배 할멈은 눈물을 훔치며 박진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흘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 댁의 소동은 온 마을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새실댁의 악행과 비참한 최후에 대해 이야기하며 남을 해하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진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조상님의 도우심인지 아니면 하늘의 뜻인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곁에는 충직한 곤배 할멈이 뜬 눈으로 밤을 지키고 앉아 다시는 주인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불침번을 서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고 마당의 나무들은 비에 씻겨 더욱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의 집마당에는 상여가 나갈 준비를 하느라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장례는 치러주어야 한다는 박진사의 뜻에 따라 새실댁의 장례는 조촐하게나마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상여가 마을 어귀를 빠져나갈 때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박진사 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버섯처럼 자라났던 탐욕과 악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야 할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박진사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느끼며 곤배 할멈이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하는 아주 평범하고도 소중한 냄새였습니다. 새실댁의 장례가 치러지고 난 뒤 박진사 댁의 넓은 기와집에는 다시금 깊은 정적이 찾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찾아온 고요함은 예전처럼 서늘하고 공포스러운 침묵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평온하고 차분한 기운이었습니다. 곤배 할멈은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독한 기운과 나쁜 냄새를 없애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에 쑥을 태워 그 매캐하면서도 향긋한 연기가 집안 구석구석 퍼지게 했고 활짝 열어젖힌 대문과 창문으로 맑은 산바람이 들어와 묵은 공기를 밀어내도록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제 일처럼 나서서 집안 청소를 거들며 그동안 이 집에 쌓였던 어둠을 걷어내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박진사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때는 아내라 부르며 의지했던 사람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기에 그 충격과 인간적인 연민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자신이 눈이 멀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마음을 보지 못했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 집안에 독을 들이고 충직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구나. 그의 탄식은 깊은 한숨이 되어 방안을 맴돌았고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만이 그의 헛헛한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곤배 할멈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묵묵히 따뜻한 미음과 숭늉을 끓여 날랐습니다. 나으리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그리고 나으리가 건강하셔야 먼저 가신 조상님들도 마음 편히 눈을 감으실 게 아닙니까? 곤배 할멈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에 박진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미음 그릇을 받아들었고 한 숟가락 입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그 순수하고 담백한 맛에 비로소 살아있음을 실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고기 반찬은 없어도 사람을 살리는 정성이 담긴 진짜 음식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 했던가요? 계절이 바뀌고 뜰 앞에 매화나무에 파릇파릇한 새잎이 돋아날 무렵 집안은 예전의 활기를 조금씩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실댁이 쫓아냈던 옛 하인들이 하나둘씩 돌아와 박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재회를 했습니다. 나으리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초가 심하셨습니까? 박진사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자신의 부덕함을 사과했고 하인들은 다시는 주인을 떠나지 않고 이 집을 지키겠노라 맹세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머슴들의 힘찬 기합 소리가 들려왔고 부엌에서는 도마질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곰배 할멈은 새실댁이 기거하던 안방의 깊은 장롱 속을 정리하다가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풀어보니 그동안 그녀가 곳간에서 빼돌려 모아둔 엽전 꾸러미와 값비싼 비단, 그리고 박진사 몰래 감추어 두었던 집문서와 땅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곰배 할멈은 혀를 차며 그것들을 박진사에게 가져갔습니다. 나으리 이것 좀 보십시오. 그 여인이 탐욕을 부려 모아둔 것들이 고스란히 여기 있습니다. 죽어서는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어찌 그리 악착같이 모았을까요? 박진사는 눈앞에 놓인 재물들을 더듬어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진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 재물들은 내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마을 사람들과 우리 집 하인들의 피와 땀이다. 내 이것을 다시 곳간에 쌓아두지 않으련다. 그는 마을 잔치를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쌀과 곡식을 나누어 주고 돌아온 하인들에게는 밀린 세경을 넉넉히 쳐주어 그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또한 마을 어귀에 다리를 놓거나 서당을 고치는데 재물을 내놓아 새실댁이 남긴 탐욕의 흔적을 덕행으로 씻어내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의 넓은 아량에 감동하여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박진사 댁을 향한 흉흉했던 소문은 칭송으로 바뀌어 온 고을에 퍼져나갔습니다.